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익공유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52시간 근로제 도입, 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에 부담이 되는 정책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상된 부작용이 나오면서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돌려막기식 정책에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권순우 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협력이익 공유제, 이게 뭔지부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주주분들에게는 좀 안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력이익 공유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사전에 약정한 대로 이익을 나누는 제도입니다. 2012년에 성과이익 공유제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성과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는 하청업체가 자기가 좀 원가 절감을 해가지고 얻어들인 이익에 대해서 나누는 거라 원청업체인 원청업체 입장에서는 크게 손해 보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게 절감한 비용이 아니라 사전에 약정한 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출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담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협력이익 공유제가 좀 더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도입한 기업에는 이제 등급별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습니다. 예. 그럼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이익공유제는 사실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중에 하나여가지고 말이 나왔을 때부터 좀 반발이 좀 있었는데요. 이익이라는 거는 이제 협력업체하고 이제 가격을 매길 때 납품 단가를 이제 높게 해주면은 협력업체가 더 이익을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만약에 좀 납품 단가를 낮게 가져가게 되면은 원청업체가 이익을 보게 되는 어떤 시장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전에 성과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는 절감한 이익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양쪽 다 좀 윈윈하는 경향이 좀 있었는데, 이제는 약정한 대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청업체가 갖는 이익의 상당수를 나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정부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는 방식이라 인센티브를 주고 자발적으로 하는 거라 크게 무리는 없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등급을 다 매기다 보면 등급이 떨어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임앤쉐임이라고 그러죠. 공개가 됨으로써 좀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정부의 역할이 이제 추진본부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평가를 하겠다는 건데, 이랬을 때 아무도 신청을 안 한다고 하면 아무도 신청 안 했는데요 하고 그냥 넘어갈 리는 없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암묵적인 어떤 압박들이 이어질 거라는 부담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의 반발이 좀 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대기업이 아닌 기업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업 쪽 반응이라기보다 이제 처음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교수들에게 좀 반응을 좀 설문 조사를 해봤는데요. 서울 소재 상경대 계열 교수 한 100여 명에게 물어봤을 때 76%가 이거는 시장 경제 원리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고, 공유제에 반대하는 이유로는 이제 혁신이라든지 이윤 추구 유인을 좀 약화한다는 점, 그리고 대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주식 투자자들, 주주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도의 도입 자체가 이제 어떤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그런 비판들이 일고 있는데, 교수의 코멘트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익의 문제는 정말 시장의 영역이에요. 정부가 너무 간섭을 하려고 든다는 거죠. 투자나 이런 면에서 더 큰 반발이 일어나면서 경제가 더 죽을 거라고 봐요. 강제를 해도 효력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방금까지 얘기를 했었던 이 공유제도 그렇고요. 사실 이번 정부 들어서 기업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참 부담이 되는 제도들이 많이 좀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앞에서도 얘기를 한 것처럼 52시간제랄지 아니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직접 기업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제도라든지 52시간 근로제 같은 경우는 좀 여력이 있는 대기업들은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들 인식을 하고 계실 텐데요. 제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문제가 대기업들이 문제가 아니고 대기업들과 함께 일하고 있는 협력업체들, 2차, 3차 협력업체들, 이게 제조업의 어떤 아래의 베이스가 되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었습니다. 올해 인상분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있는 여력을 끌어모아서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어느 정도 상쇄를 했다고는 하는데, 내년에 10% 더 이상 올라가게 되면은 앞으로 더 이상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52시간
52시간 근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2시간 근로를 이렇게 맞추게 되면 그동안 추가 근로를 했던 부분들을 좀 축소를 하고 추가로 사람을 고용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이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그 불만뿐만이 아니고 원래 더 장시간 일을 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던 직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임금이 내년에 2022년에 52시간제를 딱 도입하는 순간 월급의 한 30% 이상이 삭감이 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재계 관계자는 뭐 그 최근에 삼성 계열사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들을 이제 직접 고용하는 형식으로 바꿨는데요. 재계 관계자는 52시간 운전기사 같은 경우는 야간에도 일할 수가 있고 주말에도 일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이제 추가 근로수당 등으로 자기의 어떤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걸 52시간을 딱 맞추게 되면은 그 임금이 줄어드는 것 때문에 그 직원들의 반발을 어떻게 감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았습니다. 이런 제도 도입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 측에서 원하는 만큼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서 기업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다라는 좀 비판들도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최근에 삼성전자 서비스가 한 7,800여 명들을 좀 정규직 고용을 했었잖아요. 예. 근데 이런 것들도 어쨌든 기업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데 기업이 이제 본연의 업무, 본연의 일자리 창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삼성 같은 경우는 3년간 한 18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하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장 한 20조 원 정도를 투자해서 공장을 짓는 등의 그런 일자리 창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이익을 강제로 나눈 거라든지 아니면은 임금을 이제 강제로 올리는 거라든지 뭐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써야 되는 어떤 그 주기성이 있는 일자리도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전방위적인 압박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 국민 공감대 입장에서 봤을 때 돈 잘 버는 대기업이 좀 나눠서 양극화를 해소하자라는 생각도 충분히 들 것 같은데 예. 여기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 전제 조건이 기업이 돈을 많이 벌어서 끌어안고 있다라는 게 전제 조건인 거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돈을 많이 버는지 요새 코스피 빠지는 거 보면은 기업들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걸 다들 느끼실 텐데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상장사의 어떤 영업이익이 한 61조 원 정도 됩니다. 그 전년 동기 대비 한 27% 정도 늘었으니까 예. 돈을 충분히 많이 벌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게 되면은 보시면 숫자가 정말 너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1,707억 원인데 증가율이 1%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의 이익이 뭐 너무 엄청 많은데 이걸 좀 나누자라는 건 아직 현실을 조금 이렇게 도외시한 측면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돈을 많이 못 벌다 보니까 신규 취업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 괜히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전조 증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 KDI죠. KDI는 내년 1분기 신규 취업자 수 증가를 0명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4분기에는 오히려 좀 마이너스 증가율까지 예상하고 있는 게 이게 기업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여의치 않다는 것에 대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뷰 내용도 있죠. 한번 예. 들어보고 다음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가가 개입해서 자원 배분을 왜곡시킴으로써 기업의 펀더멘탈을 흔들리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고용 창출의 펀더멘탈이 훼손되기 때문에. 참 이렇게 숫자로 봤을 때 기업 입장에서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요. 그런데 또 이제 정부에서는 혁신 성장은 또 계속 하나의 축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좀 혁신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그 규제 방식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갔다고 얘기하면서 규제 리스트를 국회에다 39번이나 제시를 했는데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다라고 좀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해보려면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해봐야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을 동력으로 해서 또 기업이 성장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또 여러 사람들이 나눌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게 규제 같은 경우는 모든 규제가 가치라는 걸 표방하고 있고 거기엔 또 이해관계들이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규제를 개선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력을 투구해서 국가적으로 좀 해야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규제 개선은 말은 하는데 실제로 되는 건 별로 없고 그리고 기업의 옥죄기식 정책들은 정말 적극적으로 좀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좀 밸런스가 좀 안 맞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하다 보니까 앞으로의 기업 이익이나 전망에 대해서도 좀 어두운 전망들이 많은데요. 좀 어떻게 또 개선이 되고 또 양극화를 좀 줄이면서도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